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세 번째 시간은 공간 속의 직선과 평면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제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교육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과서는 점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직선, 두 평면, 직선과 평면 여기에 이제 점을 다루면 두 점을 다뤄야 되겠죠. 두 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점과 평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더 다뤄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옛날 교과서는 점과 직선 우리 수학의 발견도 점과 직선은 간단하게 다뤘어요. 아까 그 터널 문제에서 점하고 직선을 이제 이렇게 다룰 때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 밖에 있다. 근데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말이 항상 문제되죠. 직선 위에 있다면 이게 위가 이제 그 위아래 할 때 상하할 때 위냐, 영어로 말하면 온 바로 거기에 있느냐의 그 온의 개념인데 이제 위라는 말이 우리말에 또 위 이렇게 위아래 개념으로 이제 그 혼동하는 수가 있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학습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점과 평면도 옛날에는 이제 점이 평면 위에 있느냐 평면 밖에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공간 도형에서 이 점과 평면 사이 거리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딱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수학의 발견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 세 가지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엮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가면 검정 교과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우선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그 평행 기호를 정의하고 평면에서 한 점수 만나느냐 평행하냐 일치하냐 아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꼬인 위치를 빼고 세 가지를 다루고 그 다음 쪽에 가니까 공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서 공간에서 요 꼬인 위치를 이제 추가해서 다루게 되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일치가 논란이 돼요. 일치하는 것이 그게 굳이 뭐 이게 위치 관계냐 같은 것은 하나인데 라는 거에서 참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고 막 하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논란이 뭐 논란은 괜찮죠. 일치가 과연 위치 관계로 분류할 수 있느냐. 같은 건데 두 직선이 아닌데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또 그냥 토의하고 넘어가고 뭐 서로 인정하고 넘어갈 거지 이걸 시험 내서 맞았다 틀렸다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교과서는 꼭 이렇게 일치를 따로 이렇게 평면이나 공간에서 다 따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나의 위치관계로 하는데 수학의 발견은 평면의 위치관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공간 속에서 그 네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문제로 이제 탐구하기 12번이 시작됩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평면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꼬인 위치만 끼면 되는데 그걸 구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별로 그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탐구하기 12번으로 이제 들어가면 다만 이제 그 탐구하기 12번 들어가기 전에 아까 공간에서 보면은 그것이 한 평면 위에 있느냐 한 평면에 있지 않느냐 이런 구분은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루는 것이 이제 통합적이다 생각해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직육면체를 줬어요. 직육면체를 주고 이 직육면체 직선을 여러 개 6가지를 주고 기준을 만들어서 위치관계를 한번 분류해 보자. 이거는 아직 이제 3가지로 또는 4가지로 꼬인 위치까지 4가지로 여기서 일치하는 거 포함하면 4가지죠. 4가지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기준을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이 2가지는 꼬인 위치가 되는데 꼬인 위치는 아직 정의하지 않은 상태고요.
평행 같은 거, 만나는 거, 이건 다 학습이 됐죠. 일치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만나는데, 이제 이런 막 이렇게 만나는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돼서, 네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네 점을 지나는 사각형 안에서 되면 이게 대각선이니까, 만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팔면체로, 정팔면체로 갔어요. 정팔면체란 말을 쓰지 못하고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아직 입체도형을 배우지 않았어요. 정다면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팔면체 정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제 정팔면체는 이 두 직선 위치관계를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서 12면체나 20면체로 가면 아주 복잡해서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팔면체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이제 그런 거라서 팔면체까지 두 가지를 다뤘는데, 팔면체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8가지 이제 직선을 또 위치관계로 분류해보자. 그래서 이제 위치관계는 이미 앞에 이제 분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치관계를 직접 말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꼬인위치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꼬인위치 정의합니다. 그래서 꼬인위치를 2번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1번에 다시 가서 1번에서 꼬인위치를 또 찾아봐라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시 연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억 같은 게 이제 문제죠. 기억 같은 것이 평행이냐. 정팔면체는 애들이 잘 보는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육면체는 평행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전 정팔면체는 이게 평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날 것 같은,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평행이다 아니다의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보이죠. 요거는 애들이 평행이라고 인정,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인정하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 이 정사각형은 다르게 보이죠. 이게 정팔면체가 더 납작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린 시각적으로 더 납작하게 그리지 못하고 약간 뾰족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것이 이제 정사각형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데, 정사각형이 아닐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 사각형을 그려서 이것이 이제 평행이다 하는 거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리을은 이제 바로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평행이라 애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기억에 대해서는 만난다고 하는 아이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옷 같은 거는 꼬인위치가 되겠죠. 꼬인위치. 이것도 꼬인위치인데, 시옷만 꼬인위치가 또 있는데 어디가 있냐? 니은에 또 있네요. 꼬인위치가 2가지 꼬인위치가 있고, 이런 거 이제 꼬인위치를 생각해 보는 문제가 되겠죠. 해설서에 가면요, 우선 이제 초등에서 학습한 이제 정육면체, 직육면체, 여기서 정확하게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에서 두 직선을 다양하게 그어서 직선 위치관계를 일단 1번에서는 분류하고요. 이것은 아직 위치관계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분류 기준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이제 같이 공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그다음에 정팔면체는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위치관계는 굉장히 좋은 깊이 있는 탐구 가능하기 때문에 팔면체를 도입을 했고요. 두 직선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냐 안 만나냐 꼬인위치의 이제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저절로 평면에서 한 평면으로 가면 평면에서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공간에서 위치관계의 차이점을 한 문제 안에서 다 동시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했고요. 꼬인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분류한 걸 보면은 이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2가지로 분류하는 게 되게 많죠. 또 평행하냐 평행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일치하는 거 하나만 빼고 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류해도
일단은 다 분류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집합을 배우지 않지만 집합처럼 대상이 명확하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분류 기준을 딱 해서 명확하게 겹치지 않고 서로 소인 집합으로 명확하게 나눠진다면 잘 분류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분류하는 건 아니고 결국 이것들을 모아서 세 가지나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 그 과정은 그 다음 가도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는 자기가 분류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수학적으로 분류될 때 그 분류 중에 한두 개는 자기도 이제 해본 거라는 거,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 그런 소유권을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 1번이 이제 다양한 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별 발표도 가능하고 모둠별로 한두 가지 분류 방법을 이제 소개하라. 모둠에서도 애들이 다양할 거니까 이제 학생별로 서로 비교하고 하는 활동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어쨌든 다양한 분류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비슷한 방법끼리 모아 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방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를 다 여기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것도 있고 만난다는 것도 있고 안 만난다. 안 만나는데 평행으로 안 만나냐, 꼬인 이치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표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면 좋고요. 거기서 만들어내고 꼬인 이치 같은 건 잘 안 나올 거니까 그 선생님이 플러스 한 가지 더 추가해주는 이런 정도로 분류 기준을, 위치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 노하우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제일 좋죠.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요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수업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아이들 중에 선행학습한 아이들이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행학습이 사실 우리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또 도움을 충분히 선행학습한 아이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 한 평면 위에 있느냐 다른 그렇지 않은 경우냐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 아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설명을 시켜서 그 아이가 나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주지만 또 그런 아이들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이제 꼬인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선행한 아이에 대한 어떤 효과, 그 아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실에서 실험 과정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잘 나오진 않아요. 이 한 평면에 있느냐, 뭐 다른 평면에 있느냐, 다른 평면에 있는 것을 아이들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캐치를 잘해서 그 아이들을 충분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가 꼬인 위치하고 연결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만약 그런 분류가 학생들 답안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2-2번을 통해서 이 한 평면에 있는지 여부가 위치관계를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됨을 이제 이해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 평면과 공간으로 원래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공간에서만 했다는 거, 그리고 꼬인 위치 빼면은 다 평면에서도 있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제 얘들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팔면체는 그림에서 평행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럴 때는 교구를 좀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구를 뭐 직접 구입하셔도 되고 빨대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서 주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을 거고, 만들어진 것을 아마 이것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 중학교 1학년은 정답면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면체는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두 평면의 위치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
검정 교과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평면을 대문자 PQ로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평면을 알파베타로 쓰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는 알파베타 교를 사실 금하고 있죠. 교육과정에 금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에 기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대문자 PQ인데 이 대문자 PQ가 이렇게 정체로 쓰는 거랑 이태릭체하고 다릅니다. 정체로 쓰는 건 점이에요. 점도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평면도 도형이지만 알파벳을 못 쓰기 때문에 이태릭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선분 AB 할 때 선분 AB는 이렇게 쓰죠. 정체를 씁니다. 정체를 쓰는데 또 이것을 이태릭체로 쓸 때가 각 A 각 A 쓸 때 정체인가요? 이태릭체인가요? 헷갈리네요. 각 A 이 대문자를 이태릭으로 쓸 때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각 아닌가요? 각 A는 30도다. 이거 제 말이 맞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이게 이태릭인가요? 정체인가요? 각 A가 30도다 할 때 교과서에서 이태릭 쓰나요? 정체를 쓰나요? 갑자기 찾으려면 없죠. 예. A가 네. 아니 각 A, O, B 이런 식으로 예. 세 개 쓸 때는 대문자로 해서 정자로 그때는 쓰거든요. 정체였어요. 정체. 각 예. A, O, B는. 그렇지 않고 저는 소문자로 쓴 그 표시. 소문자 각 A 이때는 소문자 있고. 예. 그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경우는 언젠가. 이렇게 할 때 이 각 A의 크기가 30도다 할 때 이때는 각 A를 이렇게 쓰잖아요. 각 A 이렇게 쓰잖아요. 30도. 점 하나만으로. 예, 요것이 이태릭인지 정체인지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대문자는 대부분 다 정체로 쓰고 소문자를 이제 이태릭으로 쓰는데 이 평면 기호가 이제 이태릭이에요. 이게 교과서가. 그래서 일단 요 점과 평면을 이태릭과 정체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것을 알파벳으로 쓴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다 좀 두 평면이 만나면 한 직선에서 만나고 그 직선을 교선이라 한다. 지금 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수학의 발견도 요거를 학습하게 하는데 평면이라는 것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직선인데 아이들은 평면을 이렇게 이렇게 도형으로 사각형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평면 가지고 위치관계 할 때 점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의 발견은 묻고 있죠. 그래서 수학의 발견 14번 탐구하기 14번에 들어가면 이제 2번이 바로 그런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고 재현이가 두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두 평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선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점이 아니고 교선이어야 되는데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에서 이렇게 그 평면을 유한한 도형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한 평면을 눕혀놓고 어떤 평면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이냐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는 교선이 생기는 건데 이것을 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 5개념이. 그래서 이제 두 평면 위치관계는 가장 좋은 게 두꺼운 종이 같은 거 또는 뭐 출석부나 책받침 이런 걸 이용해서 두 평면 위치관계를 다양하게 관찰하고 위치관계를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이 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교선 문제를 이제 정의하고 교선이 몇 개나 생기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낸 것이 탐구하기 14번이죠. 해설서로 가면
이제 13번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안 다뤘지만 13번에서 직선과 평면 위치 관계를 이제 분류했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도 이제 구체물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물을 가지고 두 평면 위치 관계를 들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확인하고 그 관찰 결과를 분류하는 활동이 이제 1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활동은 다 유한한 넓이로 갔기 때문에 5개념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시했고, 두 평면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유한한 면이 아니고 무한한 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아까 그 직육면체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요 책에 다루진 않았지만 직육면체에서도요. 요 선과 요 선은 만나지 않는 꼬인 위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꼬인 위치에 있는 것도 각은 생각합니다. 그 각으로 생각할 때 평행이동하거든요. 평행이동.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하면 이제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90도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각도 각을 다 칠 수가 있어요. 평행이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안 만난다 그래서 각을 칠 수 없다. 이런 말은 중학교에서 이제 학습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는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일이 돌아오면 두 평면이 만날 때 생기는 교선의 개수, 요거를 생각하면서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의 개수도 이제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여기서는 주지 않고 그려보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인데 쉽지 않죠. 특히 이런 그림은 이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아이들이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평행사변형. 그런 것도 자주 스스로 그려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업 노하우에 가면 그 13번에서도 이제 그 애들이 종이를 주면 유한한 넓이로 찾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이 13번에서는 점과 직선에서 직선을 이렇게 위에다 그려주면 이렇게 안 만나는 것처럼 얘가 평행하지 않은 이렇게 언젠가는 이제 가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딱 그 유한한 평면으로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경험을 13번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평면과 평면도 유한하지만 위치관계를 생각할 때는 종이를 무한히 펼친 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 유한한 종이가 실제로는 무한한 평면을 나타낸다는 걸 이해한다면 이제 2번에서 이 재현이가 주장하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애들이 알아차리고 올바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두 평면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 표현하는 거, 특히 그 만나는 거 굉장히 교선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말이나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애들을 공유하면은 효과적이겠죠. 선생님 칠판에 그려도 썩 좋지 않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수업 연구에 가면 5개념을 바로잡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그 수학의 발견은 5개념이 생길 만한 상황을 문제로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제시한다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5개념을 바로잡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바로잡는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요. 교사가 직접적으로 5개념을 지적하고 고치려 들면 이게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선생님들은 좀 낫고요. 부모인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가 뭘 잘못할 때 부모가 이제 5개념을 지적하고 고쳐줬을 때 그 부모하고 아이 사이 굉장히 나빠지고 자식 잘 못 가르친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5개념을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주도적인 치료, 그렇게 해야만 자기 주도적인 치료 가능하고 이렇게 바로 잡은 5개념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친 거는 이제 다시 안 하죠. 근데 부모가 고쳐준 거는 또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고 부모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강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나타난 5개념을 직접 지적하고 가르쳤지만 며칠 뒤에 또 실수하더라. 주로 초등 부모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뭐 중학교도 똑같죠.
그런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념을 수정할 당시에 당사자가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5개념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이가 5개념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특히 부모가 또는 성인이 이렇게, 그래서 대한교과서는 5개념을 그냥 많이 제시한 거예요. 제시해서 자기가 그런 5개념을 경험했을 것을 예상하고 그 5개념에 대한 그 평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5개념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생을 평가의 주체로 세울 때 그것을 고치면서 자기 스스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아이들이 5개념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주목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가르친 그것이 그 당시는 아이들이 끄덕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큰 효과가 없다. 스스로 이해하는 이런 것. 제가 언젠가 1학기 때는 그 오류 정정, 오류 정정이죠. 오류 정정. 오류 정정의 버뮤다 삼각형을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류 정정의 버뮤다 삼각형 이론. 인터넷 찾아도 이제 최신 이론이라 인터넷에 별로 없는데, 그 오류를 정정할 때 이 삼각형을 쓰면 안 된다는, 삼각형이라는 거는 제3자를 이용해서 오류를 정정해 주는 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틀렸을 때 다른 아이를 통해서 걔가 틀린 것을 지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 아이의 정서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얘가 오류를 범했을 때 얘 스스로 이 직선 내에서 정정이 일어나야 돼. 선생님이 가르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얘가 스스로 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이 길을 포기하고 제3의 학생을 동반해서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학생을 오류를 지적하게 만들면 이 학생은 굉장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이 학생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단속한 다음에 이 새로운 학생을 등장시켜서 오류를 정정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건데, 요 부분은 가르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최근 한 2, 3년 전에 번역돼 나온 책인데 가르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 램퍼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의 원문은 Teaching Problem and the Problem of the Teaching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그 램퍼트가 흑인 아이의 그 오류를 정정하는데 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의 그 공격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그 엄격한 그 교수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첫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그래서 거기서 오류 정정에, 램퍼트가 오류 정정의 버뮤다 삼각형 이론을 만든 사람은 아닌데, 그런 그 오류 5개념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많은 수업 사례나 그런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최근 나온 이론은 오류 정정의 버뮤다 삼각형, 오류 정정 후 버뮤다 삼각형이라는 이론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수학의 발견이 5개념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뜻을 잘 선생님들도 이용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그 2학기 첫 단원은 이제 보름 정도의 수업 일정이라서 바로 이제 2주 후에 선생님들은 다시 이제 9월 연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단원만, 아니 오늘 7단원만 다루게 됐고요. 9월 3일 날 저녁 7시에 다시 만나서 8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한 10분 이 정도 걸렸네요.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 톡방에 그 안내했듯이 10시 50분에 KBS 1텔레비전 다큐원에 수학의 발견이 나옵니다.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한 수업 교실과 학생들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마 인터뷰 했을 거예요. 그 수학의 발견 수업하시는 서울 동부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 선생님들이 모이는 세미나 한 10명, 그날 10명 안 왔거나 한 6명 정도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을 KBS가 상당한 가치를 두고 미래 교육의 어떤 모범으로 이 수학의 발견을 이해를 하고 PD들이 와서 취재를 한 거니까 선생님도 한번 시간 되시면 오늘 밤에 10시 50분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하시고 2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